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두교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P라고 얘기를 하는데 Predictive, Preventive, Participatory, Personalized라는 4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고령시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에 대한 의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내가 다 물론 비관적으로 볼 거냐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이 다를 텐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정해진 미래인데 이걸 부인하지 말자, 부정하지 말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봅시다. 가천대학교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성학 1회 운영 교수를 맡은 서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났고 2주 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들과 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중간고사는 잘 치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주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도 모두 9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접속을 해 있습니다. 온라인 학생들은 웹엑스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학생들도 웹엑스 상이지만 저희 채팅창으로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이 인사를 쭉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지성학 9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새 학교 오는 길이 너무 날씨도 맑고 꽃도 잘 피어 있어서 기분이 산뜻하지 않나요? 네, 우리 지성학 1회 또 수업의 장점이라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눈 오는 날도 있었고 벚꽃이 피는 날도 있었고 이처럼 새파랗게 맑은 하늘을 보는 그런 이제 봄의 날씨를 만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또 일부 이제 공지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학생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포터즈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강연에 대한 Q&A를 해주시면 함께 그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학의 막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연수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강연 시작 전에 교수님의 주요 경력을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연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모두 졸업하시고 1999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대 교무부학장을 지내셨고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 병원장 등 요직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그 김연수 교수님께서는 신장질환, 이식면역학 전문가로서 관련한 다양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을 하셨고요. 만성신장염, 신장병, 그리고 이제 말기 신부전 및 이식 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매우 화려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의학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 김연수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을 발표하실 주제는 정해진 미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의료 변화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성학을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자,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연수입니다. 좀 너무 교수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인트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날씨도 굉장히 화창한데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1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의료적인 것을 좀 너무 깊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또 저도 좀
그중에 일부는 같이 살겠지만 그때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제 생각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의 구조가 정말 맞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 제목은 정해진 미래다. 그런데 이런 정해진 미래가 다양한 애스펙트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 의료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두교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말로 정밀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가 안 돼서 그렇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혈압도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당뇨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물론 여러 확률의 근거를 가지고 한 60-70%의 확률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약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60-70%는 맞겠지만 30-40%는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인 페일리어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런 병에 안 걸리게 할 것이냐. 걸렸다면 우리가 어떤 약을 쓰는 것이 결국 좋겠느냐. 환자의 아웃컴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A라는 약을 썼는데 잘 안 들어. 그러면 한두 달 뒤에 다시 B라는 약을 써. 그럼 그 사이에는 사실은 그냥 이펙트리스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라는 결국에는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하지만 환자한테도 덕이 되고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덕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버락 오바마의 그런 기본적인 이제 이니셔티브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은 4P라고 얘기를 하는데 Predictive, Preventive, Participatory, Personalized라는 네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Predictive하는 거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기예보 보죠. 옛날보다 일기예보 굉장히 많이 정확해졌죠. 여러분들 옛날에 아직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저희 때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확률이 50, 그래 51대 49쯤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맞추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가 결국 사람으로 다시 가면 제 이름이 김현술이가 김현술은 너는 어떤 DNA를 갖고 있고 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언제쯤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게 예방할 것이냐. 우리는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그죠? 그거는 프리벤션이 예방이 아니죠.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의료는 대부분 다 치료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뒀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울을 한번 쳐다보면 그 거울에 저를 스캔을 한번 하면 오케이 너는 지금 예를 들어 당이 조금 높은 쪽으로 가고 있어. 너는 지금 혈압이 약간 높은 쪽으로 가고 있어.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지침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는 제가 당연히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 고등학교 동기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폰만 쳐다보면 그냥 쳐다보면 저희 혈압과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다 그냥 측정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센서 없이 그냥 핸드폰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또는 의료진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participate 해라. 그럼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평적인 의사결정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나한테 가장 맞는 퍼스널라이즈된 그러한 치료 방법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2010여 년이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러한 무브먼트였고, 결국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 혁신의 목표인데, 그런데 10년이 지금 지났죠. 오늘이 2025년이니까 저게 2024년 1월 달에 연두교수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세계는 어떨까요?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들,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많이 늙었죠. 그렇죠? 고령 시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이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에 대한 의료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 또는 어떤 가족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전체적인 국가나 우리 사회가 진짜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러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러한 주제를 좀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현재 좀 한번 살펴보고, 다른 나라, 특히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DNA와 생각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일본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일본이 굉장히 많은 고령화 시대를 먼저 겪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나를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일본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생각의 플로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왼쪽이 90년대이고 제일 여러분들 보기 오른쪽이 203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20년과 2030년의 중간 정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90년대 가장 많은 인구 구조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쭉 가서 지금 25년쯤 되니까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그런 쪽을 갖고, 이제 30년이 되면 50대, 60대 후반, 이분들이 가장 많은. 이렇게 된 게는 뭐 이분들이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늘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물론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그런 현상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비슷한 정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라 하면 어느 정도 developed country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1990년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5.8세였어요. 한 35년 전쯤에. 그런데 2020년이 됐더니 지금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3세쯤 된다.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어떨까? 2050년 여러분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25년 뒤야. 여러분들이 아마 20대 초중반일 테니까 그때 뭐 40대 후반, 50 이 정도 나이 때, 그때도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실 나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56.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의 빌로우에 있는 것이고,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 우리가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고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인구가 전 인구의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직 거기에 이렇게 별로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러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내가 갖다 물론 비관적으로 볼 거냐,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이 다를 텐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정해진 미래인데 이걸 부인하지 말자, 부정하지 말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65세 이상이 7% 정도까지인데, 고령 사회는 14%고요.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 전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7년 8년 정도 걸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간 나라였는데 한 10년쯤 걸렸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 보면 유럽 보면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이상 걸렸었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준비된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우리는 한 7년, 8년 만에 이렇게 됐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준다고 뭘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인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생각과 태도와 이렇게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쉽게 잘 결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7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골든 타임은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나라이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 도대체 그 개념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일까?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노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이 되면 10년 이내에 이분이 사망하시거나 어쨌든 더 이상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노년의 라이프는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서포트가 되고 나머지 90% 인구가 그 10%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9명이 1명을 부양을 한다. 나이가 몇이건 간에 위에 나이 많은 분들의 10%를 그보다 젊은 90%의 사람이 서포트를 하거나 시스템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부담은 아니다. 지금처럼 너무 나이 하나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냐 이하나로 결정하면 저는 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퍼 에이지의 10%를 나머지 90%가 서포트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남자와 여자가 좀 더 다르게 살긴 합니다만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5세쯤 돼요. 85세. 이런 것들이 한 86, 7세까지는 증가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한 8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가 한국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다. 지금 태어나면 90% 이상의 확률로 너는 85세까지 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럼 우리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얼마나 해주는 게 좋겠느냐? 그거는 내가 헬시 라이프를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데이터입니다만 2019년을 보면 총 내가 60세가 되면 이때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기대 여명, 내가 60세면 내가 그럼 몇 살까지 살 거냐?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25년쯤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 평균 여명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면 85세까지 살 텐데, 근데 여기를 보면 healthy life expectancy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총 서바이벌이 있는 거죠. 총 롱텀 서바이벌을 보는 건데, 보면 약 5년 정도는 헬스앤 라이프를 못 살아. 헬스하지 못하다는 건 여기서 약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나쁜 상황.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거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거 갖다가 보통 저희가 그 병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라이프가 한 5년 내지 6년쯤 돼.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정도 더 주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85세의 평균 여명을 생각하고 있다면 75세부터가 노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회적 서포트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75세 이하의 인구가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위에 10여 년의 삶이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컨트리뷰트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평균 여명, 수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또 톨러러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설문조사들 하잖아요. 몇 세부터 노인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늘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쭉 보면 이 각 국가별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한 게 일본이죠. 그다음에 이태리, 핀란드 뭐 이런 쭉 되지만 사실은 2050년, 25년쯤 정도 지나면 홍콩,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이 아주 많은 고령화를 갑니다. 근데 그 고령화라는 것이 여기서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고령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좀 레저베이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이태리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가 24%인데 50년이 되면 37%가 됩니다. 39.4%는 37.1%라면 그놈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65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옳으냐, 또 거꾸로 그걸 갖다 충분히 서포트할 만한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이러한 고령화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변화 또는 경제적 변화를 갖고 왔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이런 데이터에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네 나라 인구 구조를 갖다 1880년대부터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짧은 쇼트인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좀 움직일 텐데 1800년대 후반부터 쭉 올라가서 일본이 가장 잘 살았을 때가 1980년대, 90년대예요. 그때 인구 구조를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이렇게 쭉 이제 결국에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때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이 몇 해가 20대, 30대겠죠. 쭉 올라가서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갔죠. 가다가 이제 아주 일본이 가장 맥시멈을 찍을 때가 이제부터입니다. 83년,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가면서 이때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2023년에 데이터를 보면 전체 인구의 한 1억 2천만쯤 되는데 그 중에 60세 이상이, 우리 60세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6%다. 근데 그 중에 60세 이상 중에 여자가 55%, 여자가 조금 더 어느 나라나 여자분들이 좀 더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80세 이상 중에 여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더 높아져요. 62.8세 이런 것이고 일본이 이때의 평균 여명은 85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한 48세 평균 나이가 한 48세, 49세 사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2050년이 되면 한 53세 정도까지 될 거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면 일본에서 65세 인구 이상의 인구 중에 8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한 30% 좀 넘는데 40% 언저리까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20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결국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눠보면 쭉 처음에는 1950년대는 1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한 분을 서포트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죠. 일본 쭉 떨어져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데 2050년이 되면 1.3명이 한 명을 서포트해야 된다. 이게 가능하냐?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65세 이상을 75세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느냐,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현재 기준으로 보면 1990년, 2025년, 2050년 이렇게 보면 인구가 쭉 줄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이제 1억 명을 이제 떨어져서 9,700만 명쯤 될 거고 생산 가능 인구도 쭉 떨어져요. 70%쯤에서 한 55%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를 보면 제일 마지막 컬러입니다. 1인당 GDP를 보면 크게 오히려 올라가요.
저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GDP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purchasing power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받아도, 같은 $10,000를 받아도 한국에서 받는 거하고 아프리카에서 만불 받는 거하고 전혀 얘기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purchasing power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일본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잘 살아지는 것도 있지만 인구가 주는 효과도 있고요. 뭐 그러한 분모와 분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발전은 못하지만 유지는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1990년대 일본이 가장 잘 살았을 때에 쭉 올라갔다가 다른 이게 G7 국가인데 G7 국가에서 보면 쭉 노란색이 미국이죠. 미국이 쭉 저렇게 잘 살아시고 다른 나라들도 비교적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4만 여기서 기준으로 한 GDP 기준으로 4만 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그래프와 관계 있냐 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이 여러분들 잘 아는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1980년대 후반에 합니다. 그래서 N저에서 N고로 갔죠. 그러면서 결국 주요 통화들을 다 이렇게 가치를 절상시키면서 미국이 이제 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를 굉장히 급격히 급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파란색이 일본의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6% 7% 이러다 쭉 떨어져요. 근데 그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1990년대 초반에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을 넘게 되는.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가 2000년대 초반인데 이때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죠. 되면서 쭉 떨어져요. 어쩔 때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등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가지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를 갖다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 가기 전에 그러면 일본이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90년대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출산 장려 정책을 하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우리 뭐 아기를 놓으면 얼마를 더 주고 뭐 등등이죠. 그런 거 갖다 에인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다음 왜 엄마만 육아휴가를 주냐? 아빠도 좀 줘라. 뭐 등등이고 그것 때문에 승진해서 뭐 불이익 받지 않게 하자 뭐 등등의 엔젤 플랜 거기다 좀 더 더해서 신 엔젤 플랜 뭐 등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냐면 저는 그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기득권층이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이스태블리시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대, 50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놓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엔젤 정책, 신엔젤 정책 뭐 나왔는데 그거가 그렇게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2013년인가 14년에 어떤 이 스코프의 변화를 갖고 왔냐면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를 부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유지돼야 되고를 아이들의 눈에서 그 친구들의 눈에서 우리 사회를 재편시켜 보자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이 하향 관점에서 거꾸로 청년 세대의 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서 내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정책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1.3이에요. 우리나라 아직 0.7, 0.8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미하지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출산 장려 정책,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이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이민 정책의 완화였어요. 일본이 굉장히 좀 배타적인 나라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과감히 풉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그러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이민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오픈하죠.
그 제가 사실은 놀랬던 게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간호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간호대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부터 일본어로 공부를 합니다. 일본식 교육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되고 일본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고 일본어로 100% 취업을 해요. 그런 식의 이제 이미 다양한 그러한 이민 정책들 또 특정 기능 비자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것들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건강한 분들을 좀 더 잘 일하게 생산성을 좀 더 유지시키자.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년이 60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갖다 의무화했고 권장하는 건 70세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더 해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성분들의 그런 사회 경제 참여 워머노믹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단 하나 못하는 게 디지털리제이션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디지털리제이션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디지털리제이션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노동 생산성이 일본이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하면 연령당 GDP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굉장히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고 그렇지만 다양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7 중에서 2008년에서 2019년 사이를 보면 가장 높은 1.4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정해진 미래야. 그리고 현실에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다. 물론 전 세계 규모의 위상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995년에 전 세계 GDP의 일본이 17.98%, 전 세계 2위였어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2022년에 전 세계의 4.2%를 차지합니다. 그거는 뭐 일본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국이나 일본이 워낙 포퓰레이션도 많은데 데벨로핑 되면서 거기서 가져가는 GDP가 많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어쨌든 일본은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옆 나라의 구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한번 보고 다시 우리나라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2015년, 17년에 이제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20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지나갔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현재 2022년 현재의 그런 각 도시별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가 우리 경기도죠. 경기도인데 굉장히 낮은 고령화가 낮은. 그러니까 재미있는 도시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근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분 쪽은 좀 그렇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럼 여러분들 보고 내가 어디서 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할 것이고 근데 세종은 살기에는 너무 좀 규모가 작아서 물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아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게 나이 갈수록 다 우상향하게 돼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대 여명이 내가 65세야. 지금 65세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남자가 좀 짧긴 하죠. 남자가 좀 하늘색이고 여자가 이제 보라색인데 평균 하면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살아요. 그 65세에서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산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고령이라고 정의된 그룹들이 20년을 더 산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을 그냥 고령이라고 빼놓을 거냐? 하기에는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하면 유지 가능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앞으로의 성장이나 발전에 굉장히 큰 저해가 될 것이다. 거꾸로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내가 어디를 타겟팅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75세 이상도 15년, 10년, 15년, 여자분들이 15년, 남자분들은 11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준, 생각의 기준,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2012년부터 쭉 통계를 보면 매년 65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슬픈 이면이 있긴 하죠. 우리나라에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노년일수록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은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36%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주관적인 건강평가를 보면 취업자들이 65세에서 74세를 보면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내가 느끼기에 내 건강이 좋아. 물론 결과일 수도 있죠. 내가 좋으니까 사회활동에 참여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75세 이상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65세 이상의 에이지 포퓰레이션을 조금 더 우리가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노력이 단순히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제너레이션,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00조 정도의 의료비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1인당으로 따지면 1년에 21년에 보면 한 1인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1년에 그게 한 180만 원쯤 써요. 다 평균해서 하면. 그런데 65세 이상은 한 497만 원이니까 500만 원쯤 쓰는 거고요. 75세 이상이 되면 6,200만 원쯤 씁니다. 620만 원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의료비 지출이 어디에 대부분이냐? 65세 이상에서 의료비 지출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비슷할 텐데 개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1년 이내에 자기가 여태까지 쓴 의료 비용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죽기 1년 이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결국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의 상승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아직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9.7%가 10% 미만, 미국이 한 18% 정도 쓰는데 그에 비해서 GDP 규모는 아주 적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비의 상승률을 보면, 지출의 상승률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좀 과소비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MRI를 급여화한다든가 등등을 통해서 액세스빌리티 높이는 것 자체가 사실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사실은 불필요 없는 검사들이나 진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제는 아까 일본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을 어떻게 하면 좀 장려할 것이냐, 이민 정책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또 고용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정부가 와도 이 아젠다에 대해서 열어놓고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 다 다루지는 못할 거고, 저는 오늘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료나 돌봄이나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개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증대시킬 거냐, 또 의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킬 거냐, 또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서 여기에는 여러분들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또 홈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요새 로보틱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열어놓고,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좀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유지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이 오바마가 얘기한 4P 메디슨이라는 것이 결국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은 접근의 시작이었죠. 그걸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건강 수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측을 통해서 만성 질환을 좀 억제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처럼 살면 안 되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 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이상 정크푸드 먹고 이런 것들을 제한해 주거나 코칭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 요새는 그냥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에게 말로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의 실시간 데이터 소스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다 알 수 있고, 물론 그것이 좋은 거냐, 빅데이터냐, 뭐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나한테만 오픈되는 소스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이나 이런 거, 식단의 기록이나 심리 설문을 통해서 나의 생활 습관을 갖다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너니머스한 많은 사람들의 나와 비슷한, 제가 61세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61세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사는데 너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데비에이션 돼 있어. 건강하게 살려면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걸 좀 먹어줘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일단 앞서 있는 건 있습니다. 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죠. 검진을. 국가검진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데, 보면 고령자의 검진 수검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19년, 20년이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좀 나이가 사실 좀 더 많을수록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65세에서 69세, 70에서 79세를 보면 그런대로 한 70%, 80% 분들은 건강 진단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또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는데,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별 실천율을 보면 65세 이상이 조금 더 유산소 쪽을 좀 더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뭐 걷는 것도 뭐 유산소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 너의 운동 방법도 코칭해 줄 수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컴바인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겠느냐. 실제로 다들 생각해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근데 좋을 것 같다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내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사람들이 건강해졌느냐,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웃컴이잖아요. 그 아웃컴이 정말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경험을 보면 미국의 보훈병원, 우리 미국에서 보통 베테랑스 호스피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원격 진료, 또 원격 모니터링,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정맥 시그널을 보내고, 또 혈압 시그널을 보내고, 뭐 예를 들어 혈당까지 보내고, 이런 걸 통해서 했더니 보면 당뇨병, 요 밑에 표부터 보시면 당뇨병의 경우에 한 20% 정도 그런 거 했더니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더라. 고혈압의 경우에도 30%, 또 심장이 나쁜 사람들도 한 25% 정도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더라. 우리나라 워낙 병원에 가는 게 아직 값이 싸니까 병원에 가도 그래서요. 근데 미국에서 병원에 한번 가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료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특히 지역에 따라서 도시에 사느냐 또 좀 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키거나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할 경우에만 가게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너의 건강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요. 영국에서도 보면 이런 걸 했더니, 텔레메디신 또 텔레모니터링을 했더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망률을 45% 감소시켰어요. 그 다음에 응급 입원을 20% 정도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응급실 방문하는 것을 한 15%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텔레모니터링, 텔레메디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스페인을 보면 이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케어가 여기서 그런 말인데 인테그레이트 케어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첫 번째가 언플랜드 비지트, 내가 그냥 병원에 예정 안 하고 가는 것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이걸 돈으로 얘기를 하니까 돈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언플랜드 비지트에 의해서 약 100불 정도 줄어요. 95.60달러를 줄이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한 660불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테그레이트 케어 또는 뭐 텔레메디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이나 입원율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AI를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대장내시경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해볼 나이인데 대장내시경을 할 때 AI의 프로그램 붙여서 하면 봤더니 기본적으로 암의 발생률을 5% 감소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의 발생을 미리미리 찾아서 암이 되기 직전의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암으로까지 안 가게. 대장암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종이 암이 되고 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용종 수준에서 떼어내는데 이게 그 용종 중에서도 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 그걸 갖다 AI로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해서 뗄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5%, 3% 사망률도 3% 줄이고 발생률도 5% 줄이고 등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이용한 그러한 의료의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기본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또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료 시스템에 넣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 거죠. 그다음에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로보틱스로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을 해.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긴 했을 테니까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주죠. 그럼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그래서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먹어. 그런 거잖아. 우리 일반적인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젊으니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노인분들이 그게 가능하지 못하잖아. 그죠?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든데 약국 가서 약을 먹어도 이걸 어떻게 먹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못 따라온다고.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좀 텔레메디신 또는 로보틱스를 이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환자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로보틱스 기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령자 헬스케어를 위해서 앞으로 로보틱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 거다. 현재도 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나이 들어 살면 기본적으로 어때? 혼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독거노인들 많고 그분들이 사실은 사망률도 높고 질병 이환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이분들을 다 돌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많고 돌볼 사람이 너무 적은 거야. 그다음에 치매 환자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분들을 갖다 로보틱스를 이용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서적인 동반자 역할, 재활훈련을 보조하고 이동을 보조하고 또 신체적인 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보틱스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척추 손상이 되면 우리가 못 움직이잖아요. 왜 이렇게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을 이런 보조기를 채워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걸어야겠다는 인지 능력이 센싱이 돼서 나를 걷게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해 있어요. 이런 걸 노인분들이 착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겠지만 거꾸로 여러분 같은 분이 차면 어떻게 될까? 1분에 보통 우리가 빨리 걸으면 1분에 10분에 1시간에 6km 정도 걷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분이 이런 걸 이용하면 1시간에 10km, 20km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무브먼트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단순히 이러한 로보틱스가 단순히 노인 분들의 그런 헬스케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올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이내에 여러분들 지금 다 혼자 앉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10년 후배들은
직접 오거나 안 오면 자기 로보틱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같이 오거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일상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거기 페퍼라는 그러한 일본 제품인데 이런 것이 나와서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에 넣어 있냐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고 노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건데 실제로 요양원에서 얘가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왜 필요할까? 어색할까? 근데 일본이 기본적으로는 이 만화가 굉장히 발전해서 그런지 굉장히 로보틱스에 대한 이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따라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춤을 추고 유도할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옆에서 얘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노인분들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모니터링하는 건 얘가 하는 겁니다. 페퍼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되면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죠. 사람 하나 쓰려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젊은 사람이 올려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베어라는 로봇은 사람을 들고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업고 안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잖아. 그렇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이러한 로봇들이 해줍니다. 아직은 물론 얘가 좀 느리고 아주 섬세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런 기술들 충분히 이제 극복될 거라고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저도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상화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웨어러블 같은 걸 입어서 사람들 충분히 쉽게 이동하게 만들고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주 고령층이 되면 용변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목욕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보틱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로보틱스의 이용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가천대학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데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의 하나의 큰 이걸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문제들 사회적인 요구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효돌이라고 이름이 인형이 효돌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한 7살 먹은 손자, 손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랑 또 할아버지랑 여기다 요새는 챗 GPT까지 달아놔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150만 원쯤 쓰는데 우리나라 보장 연구로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 뭐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 먹을 시간 할머니한테 말 걸고 얘기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알려줘요. 뭐 그 기능을 넣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러한 로보틱스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대한 대체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전 방향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AI를 어떻게 달 거야, 어떻게 하면 센서를 많이 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충분히 우리의 요구도를 들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좀 더 잘 움직이게 해주고 얘네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꼭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도는 한 150만 원쯤 되는 거고 페퍼는 한 200만 원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다 사야 되지 않고 아마 요새는 서비스, 그러니까 왜 빌려주는 서비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도 그런 거 하고 LG도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에 그런 유지가 가능하게 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수용성을 높이겠느냐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로봇한테 맡겨요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있고 그 로봇가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레이버러스한 일들을 충분히 로봇가 대신할 수 있다면 안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그러한 수용성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얘가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서 인간이 개입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정부의 정책이나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다게 만들 수 있다 그럴까요? 또 불필요한 레이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구성원들 나이가 이제 들어져. 하지만 그거는 결국 숫자일 뿐이야라는 말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역할은 아마 그런 걸 갖다 우리 사회에 또 현장에 얼마나 잘 어답션 시킬 거냐가 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인구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살고 있는 인구 구조가 너무나 트래디셔널 인구 구조에 우리가 적응해 왔다면 거꾸로 이게 노멀이 아니다 앞으로는. 앞으로의 놈은 정상은 이러한 에이지드 포퓰레이션이 더 많은 게 우리 인류 사회의 정상적인 구조이다 라는 것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바뀌면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리고 어떤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Q&A 시간이고요. 질문 있는 학생분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지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중증외상센터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이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의학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신장 이식과 같은 장면이 실제 얼마나 흡사한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덧붙여 이제 의학 드라마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이 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걸 쓰는 작가들이 이걸 쓸 때 의사들이랑 몇 개월간 생활을 같이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랑 같이 당직도 쓰고 뭐 해가면서 그걸 쭉 따라다니고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의사인 사람도 참여하고 있고 뭐 이래서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드라마의 특성상 좀 너무 극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극적인 경우보다도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신장 이식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장 이식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가장 그거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신장 이식을 안 하면 당신은 예를 들어서 죽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콩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지 물론 삶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신장 이식을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안 하면 죽는 병은 간이 나빠져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씬은 굉장히 비슷하다.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의학 드라마가 요새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현재 상태를 좀 잘 그래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연기자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좀 진지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스리생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중증외상센터는
저렇게까지 세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 전공 이태호라고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IBM 왁스를 도입했듯이 AI와 의료 시스템을 결합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그긴 한데 지금 챗GPT 4.5 버전을 쓰면 그 전까지의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그 정해진 포맷을 다 메꿔줘야 얘가 답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에 대해 서비스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환자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막 고민해서 뭐 응급실에 이런 환자가 왔는데 그래서 쭉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넣잖아요. 뭐 데이터를 막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두서없이 써 있는 데이터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챗GPT에 딱 넣고 내가 샌드해놓고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나오지만 그 뒤에 달아주는 감별 진단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한 5년 이내, 저는 3년 이내 우리 현장으로 그냥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냐 하면 의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병원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 어때요? 의사들이 자기 컴퓨터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컴퓨터 넣기 바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가장 많은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왜 도대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자기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의사를 환자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환자와 나는 얘기하고 내가 진찰을 하고, 그럼 그걸 갖다 누군가는 그걸 갖다가 디스크립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새 여기에 그 인터페이스가 AI가 들어가는 경우가 저희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자기랑 나랑 얘기를 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제가 어디서 아파서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파요? 등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걸 갖다 잘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저는 환자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얘가 그걸 잘 정리해서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고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혈압을 재보니까 얼마고 등등등등을 잘 디스크립션에서 넣어줘. 내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얘가 아직 저희가 그걸 갖다 현장에 도입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다 그냥 메디컬 AI 하나만 달면 이거는 뭐 같아요?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거 한 3년 이내 충분히 쓸 거다. 지금도 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퍼메디쿠스 뭐 이런 솔루션도 있고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그러면 사실 의사들이 그냥 컴퓨터 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환자를 얘기하고 환자를 진찰하고 이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의료의 본질로 오히려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의사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의료라는 게 사이언스지만 아직도 사이언스에 못 가고 있다. 아직은 아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팩트를 가지고 내가 진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진단의 솔루션을 내주는 게 좀 달라. 물론 다를 수 있겠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의 90% 이상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95% 이상 맞아야 그게 사이언스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편차가 있어요. 그러한 아트 레벨에 머물고 있는 그런 의료를 좀 더 사이언티픽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저는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5년 이내 3년 이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건강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신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장의 기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딱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쯤이냐면 여러분들 신입생 환영회 하거나 또는 뭐 과 파티 갔을 때 맥주 많이 먹으러 가죠. 그럴 때 어디 앉아야 돼? 화장실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데 가서 앉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염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조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염분을 조절함으로써 생기는 부가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라면 먹고 자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죠. 그렇죠? 그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소금이 우리 몸에 아직 저류하고 있고, 근데 소금이 있으면 그건 물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밤새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빨리 배설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 소금이 나가야 되니까 물을 같이 소변의 형태를 통해서 물을 같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한 염분에 대한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붓겠지. 붓죠. 첫 번째 붓는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수분과 염분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을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싱겁게 먹어라.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싱겁게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싱겁게 드세요. 그러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 짜게 안 먹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짜게 안 먹는 거하고 싱겁게 먹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반찬으로 올라오는 젓갈류 안 먹는 거예요. 젓갈류라는 건 사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밥맛을 굉장히 좋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젓갈류 안 먹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물 안 먹는 겁니다. 오케이, 라면 먹으세요. 하지만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지 마세요. 그게 다 소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우리 몸에 소금이 쌓이게 되고 물이 쌓이게 되고 결국 붓게 되고 혈압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콩팥 자체도 나쁘게 하지만 심장도 나쁘게 하고 폐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 하나만 해라.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라. 근데 밖에서 외식을 하면 음식이 맛있죠. 음식 맛있는 거의 대부분은 소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여러분들 할머니 집이나 외할머니 집에 가면 음식이 맛있지 않아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높아지면 이 염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머니나 외할머니들이 소금을 많이 넣게 돼.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적어도 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옛날에 넣었던 소금의 양에 비해서 지금에 쓰는 소금의 양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가끔 가게 되면, 여러분 같이 가끔 이제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 음식 맛있는 거야. 이유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안 하려면 외식을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맛있는 음식 나한테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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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서포터즈 학생들 질문 3가지를 잘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웹엑스로 들어온 학생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웹엑스 학생 질문들 가운데 2명의 학생 질문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온라인 질문으로는 우리 양선우 학생 질문입니다. 양선우 학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주의를 주고 싶은 병과 예방법이 궁금하다. 네, 입니다. 네. 우리나라 삶에서 우리가 쭉 거치면서 누구나 다 죽겠죠. 뭐 이런 젊은 사람들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다 죽죠. 죽는데 뭘로 죽을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의 1이 암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암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아직 뭐 원인 뭐 이런 것들 밝혀져 있지만, 물론 뭐 담배를 피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젊은 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당뇨병에 걸리면 그거는 뇌혈관과 심장과 콩팥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걸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10명 중에 4명은 당뇨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당뇨병을 주의하는 게 좋고,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가 높고, 탄수화물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충분한 너무나 우리가 먹는 그 에너지 섭취가 탄수화물의 한국 식단은 너무나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걸 줄여야 된다. 차라리 고기 먹고 야채 먹어라. 여러분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거기서 사도들이 먹는 빵의 크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사도들 앞에 빵이 놓여 있어요. 근데 빵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하나의 빵의 크기의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 섭취가 WHO에서 권고하는 탄수화물 섭취량의 권고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2배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에는 당뇨병이라는 것이 둥둥하고 서구 사람이 많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본 이런 사람들 굉장히 40% 인구의 40% 걸리니까 꼭 뚱뚱하고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가 굉장히 높은 민족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병을 주의하자. 그러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얼마까지?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크기의 빵 정도까지 줄인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당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 스토리지가 되지 않고 자꾸 피 안에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지가 돼야 돼. 은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행이 어디냐? 근육이다. 우리 몸의 근육의 70%는 여러분들의 이 가슴 밑에부터 무릎 위에 있는 것까지 근육이 70%다. 그러니까 이 햄스트링하고 이 쿼드가 가장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이 나의 은행의 잔고를 늘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빵의 크기를 줄이고 밥의 크기를 줄이고 다리의 근육을 증가시키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질문, 추혜원 학생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양한 연령대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예상하시는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핸드폰 터지죠.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뭐 의료계의 반발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풀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내가 뭐 삼성워치나 애플워치를 가지고 찼어. 그럼 여기에 심전도 모니터링 되죠. 그러면 이게 병원으로 가.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돈을 내야, 또 보험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그 시스템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혈당 모니터링 하는 거 요새 아시죠? 이렇게 차면 24시간 혈당이 재져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내 핸드폰을 통해서 나한테 스토리지 되거나 병원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피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애플워치 차고 있고 이거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해줄 테니까 돈 내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게 우리 환자들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시스템이 적어도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내세요. 그러면 걔네들도 글쎄요. 그런 정책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시스템적으로나 테크니컬하게는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이걸 누가 페이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또는 의사협회나 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이 IT 또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저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정해진 미래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의료 변화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참 다양한 말씀, 좋은 대응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연수 교수님의 멋진 강연을 잘 듣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김연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